네, 현재 시간 2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전강무약장이 좀 많았기에 방송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시장의 상승은 유지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3%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오늘은 또 핫한 섹터 자율주행 테마를 알아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방송 초반에 오늘 상승에 취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미 좀 취한 상태로 춤을 추시더라고요. 방송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중심을 잡자 하지만 막상 제 눈앞에 계좌가 플러스 또 지수가 플러스가 나면은 기분이 좋기 마련이잖아요. 계좌가 플러스가 나셨다고요? 아니, 오늘 하루. 오늘 하루. 네. 오늘 하루 계좌예요, 여러분. 네. 네. 그러면 좀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오늘 이 종목군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관련주거든요. 네. 오늘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움직일 때 다 동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는 최근에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모빌아이. 이쪽에 얘기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인텔 자율주행 자회사 모빌아이의 상장 얘기, 또 기업 공개에 대해서 신청을 했다. 미국의 SEC에 신청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안에 상장하면서 기업 가치를 부각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모빌아이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업체죠. 거기다 자율주행, 특히 가장 먼저는 ADAS라고 하는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쪽에서 거의 세계 1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발전을 해서 자율주행까지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게 하필 이때 이런 생각도 들죠. 보통 예전에 작년 이맘쯤 같은 경우는 모빌아이 기업 가치 보게 되면은 무슨 한 400~500억 달러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추정되는 가치는 한 300억 달러. 공개는 안 했습니다. 지금 공개했다가 아직 적자거든요. 적자인데 매출은 상승 속도가 나오는데 순이익이 그 정도 못 따르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 이만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괜히 또 문매를 맞을 수 있지 않나 생각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 달러 43조 원 이쪽으로 지금 상장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네. 기존 가치 대비 한 40% 깎인 이 정도로 추정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맞긴 맞는데 예전만큼은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요. 그렇죠. 네. 최근에 그 스마트카,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트렌드를 보면요.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아직 사실 전기차가 10대 중에 한 두세 대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벌써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선이 폐배터리로 갔고요. 이번에는 자율주행의 그 패턴을 그 바톤을 이어받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빌아이라는 이벤트가 떨어졌거든요.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에 대해서는 상용화까지 보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네. 주식시장이 너무 빨리 반응하고 반영하는 건 아닐까요? 또 자율주행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지금 우리 이런 기술 갖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성과는 안 나오고 그러면 자율주행에 근접한 기술은 있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이제 모빌아이가 상장하건 앞으로 한 2024년, 2030년 커가는 시장이라고 하건 중요한 거는 이게 상용화를 통해서 얼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 작년 2020년 기준으로 한 70억 달러 수준 쪽에서 2035년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이 자율주행을 거의 한 2030년도에 거의 정점으로 끌어내고 그러니까 레벨 5까지 간다는 얘기겠죠. 네. 그다음부터는 모든 모빌리티가 이제 하늘을 날건 이제 요즘 오늘 보니까 자율주행 선박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해당되는 회사 딱 하나밖에 없는데 얘기 나오는데 그 회사는 또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지금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지금 2035년 1조 1,200억 달러 몇 배입니까? 이렇게 커지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또 법 규제 이건 또 꼭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카메라부터 라이다, 센서 거기다가 주행 데이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갖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중앙 시스템과 자동차와의 또 이런 교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율주행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중요한데 법 제도 이쪽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게다가 또 규제도 많이 좀 풀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사고에 대한 책임들 이런 것도 아직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모빌아이 때문에 좀 올라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좀 실체 혹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로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사실 초창기는 네. 당연히 자율주행 하면은 이제 현대차 나왔고요. 그래서 에이다스에서 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자율주행 옷을 입은 종목들이 워낙 많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그러면 언제? 뭐 이제 지금 현재로는 올해 말 정도까지 해서 레벨 3 정도가 현대차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G90인가요? 거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나오는 걸로 보게 되면은 이제 운전자의 비상 상황에만 손이 가고 아닌 상황에서는 그냥 차가 움직이게. 근데 이거를 아마 보통 고속도로 같은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반 도로 쪽에서는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여전히 전방 주시는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이 레벨 4겠죠. 이쪽이 언제 진입하느냐라고 하는데 한 2024년, 25년 정도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운전자가 탑승하는데 전방 주시 안 해도 된답니다. 차 가게 뒀다가 이제 운전자가 필요해라고 하게 되면 신호가 온다고 하죠. 그때 살짝 잡아주고 좀 확인하고 아니면은 또 다시 게임으로 네. 이렇게 돌아가는 단계가 레벨 4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이제 앞으로의 상황들은 이제 국내 쪽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로는 미국은 한 32개 주에서 이 관련된 레벨 4 정도까지 갈 수 있게 많이 법적인 정비가 돼 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관련 법안들을 계속 수정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얘기는 나왔지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2020년도부터 나왔던 자동차들도 다 임시 운행 허가밖에 받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쪽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어떤 인증 체계나 판매 또 보험 이런 쪽은 아마 2024년 가야 확실하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본격적인 이제 임시자가 빼게 되면은 그때가 원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내 자율주행차주들로는 무엇을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오늘 테마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거의 비슷하죠. 네. 이제 가장 ADAS가 핵심이 되면서 거기서 퍼져나가는 어떤 역할들 그리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칩 그러니까 즉 가장 중요한 또 이를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AI 칩 같은 경우도 같이 부각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라닉스부터 칩셋 미디어 그리고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다 아는 기업들입니다. 다 아는 회사들인데 네. 쭉 보게 되면은 일단 첫째 성과가 나오느냐 한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 시총 대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종목은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비싼 종목들도 많다 보니까 섣불리 이런 장에서 손이 나갈 수가 있겠느냐 어떤 테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좀 고민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일단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업 내용들 계속 꾸준히 보고 거기다가 분기별로도 성과가 나오는 그런 데를 체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네. 오늘은 모빌아이 때문에 자율주행 차주들이 오르긴 하지만 네. 저희가 이 자율주행 차면 또 같이 봐야 될 회사 있잖아요. 테슬라. 네. 전기차의 대장이기도 하지만 자율주행 기능도 그 누구보다 좀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봐야 되는데 테슬라가 인도량이 생각보다 너무 낮으면서 네. 주가가 급락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당장 전기차라던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눈높이가 우리가 너무 높지 않았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또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 칩 이런 종목들도 또 악재로 반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또 굳이 좋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꼬아서 아니, 그렇게 꼬은 건 아니고요. 얘기하시는 우리 앵커님의 또 날카로운 분석, 네, 이런 상황들인데 네.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은 쉽게 말씀드리면 로봇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로봇도 이제 자기가 판단해서 길을 걷고 여기서 저 물건 갖고 와 가게 되면 그 짧은 거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뭐 있는 의자나 책상 다 피해서 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말 그대로 자율주행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앵커님 보셨습니까? AI데이에서 옵티머스 변신은 안 합니다. 네. 네, 옵티머스 나와서 하는 영상 보셨습니까? 사진이랑 뉴스로 봤어요. 네,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술이 참 발전했다. 죄송합니다. 네. 그냥 혼자 할 걸요. 네. 그때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일단 사람들이 워낙 좀 테슬라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 아직 전선 막 나와 있고 걸음을 걷는데
아장아장 걷고 있고 뭐 뒤에 케이블이 있어서 고정이 돼서 또 저 넘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에이, 아직 로봇은 멀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마 지금 테슬라가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선보이겠다라고 얘기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6개월 동안에 지금 갖고 있는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 관련된 AI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로봇을 이끌어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기계 역학적으로 인간의 이족 보행과 관련된 쪽은 좀 늦을 겁니다. 이쪽은 아직까지는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죠. 이쪽은 거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체 쪽에서 물건을 짚고 거기다가 운반하고 물건의 위치 파악하고 센서를 통해서 이거를 박스 같은 경우도 가벼우니까 근데 이거는 꽉 쥐면 다 구겨지겠죠. 네. 그런 어떤 센서 관련된 쪽의 어떤 인지도가 그러니까 센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도가 이렇게 높다라고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잉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조금 더 보강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20,000에 판다고 그러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가격적인 능력들은 벌써 어떤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의 개념들이 벌써 좀 자리 잡아 있고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사용화했을 때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테슬라 안 갖고 있습니다. 네. 주주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빠르다라는 쪽에 대해서는 한번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는 호평보다는 악평이 좀 더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아쉬운 것도 있었고 이번에 인도량 소식 때문에 테슬라 주가 하락과 우리 시장에도 이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기술력이다. 앞으로의 그 미래 그림이 잘 그려져 있다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주셨고요. 네. 또 모빌아이 IP와 관련해 우리 시장 안에서는 오늘 칩셋 미디어가 또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포함해서 모빌아이와 관련된 종목을 좀 지금 눈여겨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슈 나왔을 때 네. 쫓아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슈가 나올 법할 때 그를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럼 지금이라도 라고 하는 전략을 지금이라도 사볼까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게 썩 좋은 전략 같지 않고요. 특히 이거는 시장이 약세장뿐만 아니라 뭐 다른 장에서도 이슈가 나왔었을 때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더 주고 사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그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 자체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더 어떤 다음 변화를 이끌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즉 중요한 거는 친환경차와 함께 같이 성장할 분야지 않습니까? 지금 내연기관 쪽으로 자율주행이 들어간다.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가 좀 더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다음 정도의 흐름으로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아직까지 ADAS는 많이 내연기관 쪽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조금 더 친환경차에 대한 가장 또 확산이 다음으로 자율주행차가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변화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 자동차 업계들도요. 그럼 사실 현대차가 이번에 재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네. 전기차, 아이오닉 시리즈의 흥행 그리고 기아의 경우에도 EV의 흥행 때문이었잖아요. 네. 자율주행으로 시장이 바뀐다면은 요 시장도 현대차랑 국내 자동차 업계들이 빠르게 석권을 해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그 기술력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산업적인 적용, 현대차가 예전과 다르게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자율주행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이 현대기아차가 좀 모빌아이나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거의 4, 5년 늦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 나온 동향을 보게 되면 아니더라고요. 거의 1년 내로 좁혀진 상황이 되지 않나. 특히 레벨 3 같은 경우 올해 말에 나올 G90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런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게 네. 거의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어떻게 상용화를 해서 이제 수익 창출로 나가느냐는 다음 문제긴 하겠지만 그만큼 기술력에 대한 어느 정도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가 전자기기로 바뀌면서 그게 모빌리티로 가는 현상들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가 이번에도 보니까 탁상 회의, 탁상 미팅 이런 거에서 또 관련된 산업자원부에서 미팅을 했더라고요.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 자율주행 핵심 부품의 경쟁력이 선진국 대비해서 한 84%밖에 안 된다. 2027년까지 100%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나 또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 종합 연구단지 구축,
단지는 구축해서 성과를 내야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모빌리티 빅데이터 포털 구축. 이거는 중요한 게 이 관련돼서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 이거를 또 같이 상용화하고 거기다 또 응용하고 다시 또 확장하고 하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차원에서 길을 만들어주고 이게 또 업체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친환경 모빌리티 구체 혁신 로드맵 2.0. 1.0은 언제였죠?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2.0이 나온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내년에 대한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현 구간 말씀하신 것처럼 모빌아이라는 이 이벤트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자율주행을 들어간다는 게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고민이 되기도 하고 아니야 나는 정말 길게 볼 거야. 자율주행 앞으로 레벨 3, 레벨 4 계속 쭉 들고 갈 거야 하시는 분들에게 국내 시장에서 정말 눈여겨볼 만한 기술력 갖춘 자율주행차주 하나를 한번 꼽아볼까요? 완전히 이 회사다라고 하기는 좀 힘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회사로 압축을 해보게 되면 그나마 그래도 지금 나온 성과를 가지고 또 계속 투자해서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모트렉스가 그에 가장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쪽 또 ADAS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또 IVI라고 합니다. In-Vehicle 인포테인먼트. 네. 네. 이쪽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된 쪽, 그러니까 약간 디스플레이 쪽과도 연결돼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 이후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게다가 또 작년 다른 회사와 다르게 작년 영업이익이 한 350억까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꽤 성과가 없는 업체는 아닌 것 같고요. 상반기에 올해도 한 200억 가까이 영업이익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은 이어가는 대표적인 회사다 한쪽에서 지금 당장 또 어떤 첨단 기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동차에 맞춰서 변하기 시작했을 때 앞으로에 대한 어떤 실적의 변화는 꾸준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한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번 상승하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런 쪽에서 아마 추격 매수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14,000원대 밑에서 어느 정도 눌림목대 공략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전 고점대 부분에 한번 부각받았던 부분은 시장 안정만 들어오게 되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목표가는 18,0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2,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트렉스의 매수 가격은 14,000원, 목표 주가 18,000원, 손절가 12,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대표님 보내드리기 전에 지금 시청자분이 급하게 대표님을 찾고 계세요. 네. 이연희 님이요. 대표님, 현대차 전망은 햇살인가요? 라고 질문을 급하게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현대차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생각할 건 이제 기대와 우려가 다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대 측면은 일단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꿋꿋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걱정해야 될 건 그거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내구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기 침체나 아니면은 소비 여력들이 좀 위축됐을 때 영향을 받겠죠. 이게 본격적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그대로 좋은 실적들을 보여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달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은 좀 속도가 늦겠죠. 이걸 감안하시면서 이번 실적 발표 때 또 좋은 실적으로 한번 주가가 강하게 움직인다.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해서는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반등한다면은 그때 살짝 덜어내고 다음번에 또 상승을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율주행은 오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